그런 꽃만 보고 쉽게 말하면 꽃이 피기까지 이 뿌리가 내리기까지 그 과정들은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빠른 변화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사실은 빠른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그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해야 그렇게 강할까. 최근에 볼트 좀 못 봤습니다만 볼트가 그렇게 엄청난 힘을 낼 때 그냥 한 며칠 연습해도 됐겠는가. 평상시에 조그만 분살도 빼기 위해서 얼마큼 훈련을 했을 것이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모르긴 하겠으나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순간에 단 10초에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해서 혹은 경제에 대해서 그런 준비나 노력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 정책 컨벤션 페스티벌도 그런 취지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씨앗을 뿌렸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이제 싹이 나는 운동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만 10년이 가고 좀 뿌리가 내리고 20년이 가서 뿌리가 내리면 우리 한국 사회 이른바 정치사회 생태계 변화에 전체 문화의 변화에 어떻게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민아 회장님 지나고 잠깐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깊은 양식에 대해서 그런 게 쌓여서 사실은 혁명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딴 데 피는 꽃만 보면서 우리 빨리 꽃 피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저는 공돌이고 거버넌스 문제는 여기 계신 분보다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학적 거버넌스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세 개의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자, 세 개의 미스테리 아시죠? 첫 번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아직도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고재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정은의 속마음, 그래서 뭐 생각하는지 새롭게 부르는 게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두 개를 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 18세기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 또 19세기 2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우리 인터넷이 촉발시킨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과거에는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레미 리프킨 같은 이런 학자들은 그거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냥 지금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차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많이 변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선 기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줬던 게 알파고죠. 아니, 제가 이세돌을 이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죠. 알파고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100% 다 공유를 해버렸죠. 다 공개했습니다. 쟤들 왜 공개할까? 작년에 테슬라가 250기가 넘는 전기 자동차의 특허를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쟤들 왜 공개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IBM 자기들 인공지능의 핵심 노하우를 다 공개했습니다. 도대체 기술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구나 확실하게 달라졌죠.
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가? 요즘 자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안 올라갈까? 수요 공급에서 기본적으로 부족함이 지금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의 문제를 놓고 보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유럽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돈의 가치란 건 금리인데 금리가 마이너스란 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달라도 매우 달라지는 거죠. 뭐 제가 끝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경쟁이 협력으로 가고 있고 공급 부족이 공급 과잉으로 갑니다. 이래서 지난 몇 년간의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금년 1월에 클라우드 슈밥이 이끄는 다보스 포럼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다룬 거죠. 이래서 수많은 기술들을 얘기했습니다. 빅데이터, 뭐 쉐어드 이코노미, 오픈소스, 웨어러블. 근데 이런 기술 하나하나의 집합이 4차 산업혁명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도대체 뭐냐? 연결과 지능이란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속도와 범위와 임팩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진짜 간단하게 정의해봐 그랬더니 결론이 이겁니다.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게 금년 다보스 포럼의 결론입니다. 뭔가 오고 있는데 정의되지는 않고 있다. 세상에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그림을 제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O2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다시 해봤어요. 우리 1, 2, 3차 혁명을 다시 쉽게 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오프라인의 물질혁명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에게 양적인 물질의 공급을 확대해줬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 이전까지 없었던 것들이 자동차니 냉장고니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래서 질적인 확산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 두 차례의 혁명을 거쳐서 오프라인 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차 혁명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죠. 이 온라인의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혁명이 물질의 혁명이라면 3차 혁명은 연결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 연결을 하는 게 뭐예요? 플랫폼이죠. 지금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계는 빠른 속도로 연결 중심의 사회로 이동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도 만들어졌고 온라인도 만들어졌는데 더 이상 혁명이 올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만들어진 세상이 이제는 서로 충돌하면서 융합되기 시작했다. 즉,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되는 O2O 세상이 등장한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이해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3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이 온라인 세상, 우리가 PC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게임 안 하시겠습니다만 리니지 게임 하던 사람이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파몬 고를 게임하는 사람들은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제는 그 국가의 리더들이 모이면은 화두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이 혁명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국가 리더들의 기본적인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독일은 설비와 단말을 중심으로, 일본 로봇을 중심으로, 중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다 자기가 잘하는 걸 중심으로, 미국은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그 다음에 매니팩처링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ICT, 그리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5, 스마트 팩토리, 독일 말로 게슈탈트, 총체적이라는 뜻이죠. 독일이 소위 사회적 융합을 잘 하는 사회니까 표준화. 일본은 재형 전략,
그리고 일본이잖아 로봇 기술을 가지고 소사이어티 옷 전공을 만들겠다. 중국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크리에이티브 인 차이나로 가고 이것을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제가 여기는 4개 국가밖에 안 썼습니다만은 주요 OECD 국가들은 예외 없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들의 키워드는 뭐냐?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그런데 이 전체를 묶어가는 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의 세상이 융합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혹은 O2O죠. 자, 독일은 2012년도에 시멘스 보시 셉이 중심이 돼가지고 워킹 그룹을 만들고 2014년도에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여기 있는 8개의 기본 기술들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기본 기술들입니다. 보면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략에서 스마트 아메리카 전략에 소위 사이버 피지컬, 소위 핵심 패브릭의 허브를 두고 거기에 에너지, 이머전시, 트랜스포테이션 모든 테스트 베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보스에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게 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융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이해다. 거기에 대해서 독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올인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창피해서 제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래부 산업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기초적이라서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안 올려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은 뭐냐 이거예요. 선진국 어떻게 하는가 benchmarking 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한국의 대응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뭘 해왔느냐, 라이프 사이클의 후반기에 뛰어듭니다.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반도체 우리가 시작한 사람이 아니지만 1등 했어요. 1등한 비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조선과 반도체를 1등한 거는 우리가 조선 반도라서 1등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남들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새롭게 만든 사람 별로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MP3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이 코스트 다운의 빠른 추격자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이 중국이 잘하고 있는 이 분야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의 시작으로 가서 코스트 다운이 아니고 밸류업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게 제2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일에 80시간 근무 그리고 7 to 10 근무 이게 모자라니까 우리 앞으로 6 to 11 근무를 하자. 이건 죽는 길이죠. 이건 전혀 답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몇몇 대기업들이 출근 시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근무 시간 세계 1위고 그 결과 스트레스 세계 1위고 그 결과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이 안 한 일을 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우리만의 4차 산업혁명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에 들어가야 된다. 자, 완전히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은 뭐냐? 우리의 지금까지의 국가 패러다임은 빈곤 탈출이었어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네. 이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이거 안 찍으셔도 되는 게요. 저는 오픈소스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빈곤 탈출이 우리의 제일 큰 목표였죠. 근데 이제는 배고파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빈곤 탈출이라는 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야망과 그 열정이 있느냐? 이 빈곤 탈출은 목표가 될 수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치와 비전이라는 돈에서 꿈꾸니까 우리 이영양 이사장님 생각이 납니다만은, 자,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는 목표만 오러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론이 중요해요. 협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가불 문화가 이제 수평 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자, 혁신은 뭐냐? 실패의 동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들을 쫓아갈 때는 실패를 회피했지만 실패를 지원해야 됩니다. 효율과 성실이 우리 최고의 인재상이었지만 이제는 혁신과 창조죠. 정답을 교육시키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필요 없는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공부가 되죠. 창의 교육이 돼야 됩니다. 지원과 규제를 하는 국가정책이 자율과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후견주의가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국가후견주의와 더불어서 실용학문의 역사와 국가정체성으로 이제 이동해 줘야 되죠. 이 중요한 우리의 이전 과정을 놓고 보면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이 추격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인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 전략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핵심 역량의 핵심 그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리셋이 아니고 리스타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위기입니다. 산업의 위기, 일자리 위기, 공공조직의 위기, 전부 다 우리 위기 하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위기의 원리를 보면 국가 비전, 혁신, 안전망, 분배구조, 교육의 시대착오, 이런 국가 전체의 위기한 문제를 놓고 보면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패러다임이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옮겨가는 이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한국은 단순히 제조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은 사회혁명이 더불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4차 산업혁명을 갖고 오면은 또 다른 실패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드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데이터 혁명으로 가고 있다고 전 세계에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 혁명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보고 서비스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과 제도와 경제사회 이 세 가지가 같이 융합하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독일과 미국은 원래 제조 혁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을 끄집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기술만 가지고 국가의 리스타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 제도를 이번에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과학기술을 다루는 사물을 다루는 과학기술, 그리고 우리를 다루는 경제사회, 나를 다루는 인문, 이 세 가지가 융합을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자기 조직화로 융합하는 초생명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말로 초생명 사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영어로는 홀로크래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각각 뭐냐면은 생산 분배 수입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생산, 경제사회가 분배, 여기에 소비를 하게 되죠. 자, 과학기술 융합.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초생산의 기술혁명입니다. 이게 1단계죠. 이 1단계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건 아니고 초융합의 일자리 혁명에 따라가고 그리고 초실내 분배 혁명에 따라가야 돼요. 이 초실내 분배 혁명은 결국 거버넌스 혁명이 되는 거죠. 자, 현실과 가상의 융합.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뭐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을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친구들이죠. 자, 우버의 기업가치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우버가 기업가치 70조입니다. 에어비앤비 30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버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건 뭐냐? 이 우버라는 사업 모델을 기존의 오프라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불법이에요. 온라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합법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물질, 원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복제가 안 됩니다. 복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는 소유가 권력이 되는 거죠. 희소성의 원칙이 있을 때는 소유가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세상은 비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복제와 변형이 쉽습니다. 이래서 소유가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의미가 사라지면 공유가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이래서 오프라인의 기본 법칙이 경쟁이었다면 온라인의 기본 법칙은 협력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두 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융합되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등장합니다.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물과 데이터의 융합, 제품과 서비스 융합, 사이버와 피지컬의 융합,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융합, 이 각각을 이런 용어들을 만들었죠. 디질로그, IoT, PSS, CPS, 그리고 O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 영역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에 1조가 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 이 1조가 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각수죠. 이 유니콘들의 사업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요 충돌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레미 리프킨이 정말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이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된다는데 어떻게 융합되는가를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디지털화 시켜서 온라인 세상에 첫째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6개의 기술이 온라인 세상에 끌어올려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현실 세계와 1:1 대응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것을 평행 우주라고 미치오 카쿠 얘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평행 우주, 현실 세상과 똑같은 또 하나의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일, 그게 편집, 복제,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가 없죠.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편집, 복제를 하면 뭐가 가능해지느냐? 예측과 맞춤이 가능해져요. 예측과 맞춤이 가능해지면 우리가 현실 세계를 더 좋은 세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비게이터죠. 제가 아침에 여기를 오는데 눌러보니까 30분 걸린다고 나와요. 아니, 안 가봤는데 제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도착하는 30분. 이거는 과거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가보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맞춤이 되죠. 어떤 길로 가장 가는 게 좋으냐. 그래서 맞춤과 예측이라는 두 개의 가치, 하나는 시간의 가치고 하나는 공간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개의 가치를 인간에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동적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오프라인 지형과 차량이 온라인 지도와 GPS가 결합되면서 똑같아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내비게이터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똑같은 수학적 모델링하면 똑같이 내비게이터하고 공장 최적화가 똑같습니다. 병원의 최적화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학교 영역, 생활의 구석구석이 내비게이터가 최적화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왜 안 되지? 내비게이터를 만드는 비용과 교통 최적화의 가치입니다. 즉, 비용 대비 가치의 문제예요. 비용 대비 가치가 높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뭐에 들어가지? 우선 데이터 수집 비용이 들어가죠. 과거에는 우리가 내비게이터에 필요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전국의 지도를 어떻게 다 입수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공짜로 실시간으로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 비용이 감소했어요. 이제 저장 비용이 지난 30년에 걸쳐서 1억 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처리 비용은 CPU 속도가 100만 개배 빨라지고 그 다음에 CPU가 하나의 칩 안에 GPU는 1000개가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억 배가 10억 배가 빨라졌습니다. 이러니까 평형 모델 구축 비용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이 평형 모델을 통해서 최적화되는 과정에 이르죠. 우리가 내비게이터가 제 차가 가면서 내 차의 위치가 GPS가 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데이터가 수집돼서 클라우드에 있는 빅데이터에 올라가죠. 이거를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서 예측과 맞춤에 비를 내리게 됩니다. 이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순환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서비스로 이어지는 디지털화와 아날로그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들어가죠. 에어비앤비,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를 통해서 결합해서 호텔 방 하나 없이 전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안 가져야 됩니다. 세계 최대의 미디어 업체는 페이스북인데 자기가 미디어를 안 만들죠. 세계 최대의 차량 대여업체 우버는 자기의 차를 안 가지고 있죠. 자, 이래서 이 분야별로 보면 캐터필러는 자기 중장비 최적화를 위해서 장비가 팔리고 나서 운영되는 시간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죠. 다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IoT가 수집해서 그거를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이 그거를 분석해서 현실을 최적화시킨다. 전부 다 이 단계를 거쳐 나갑니다. 이래서 제품이 엔드-투-엔드로 연결되는 PSS와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공장과 가상의 공장이 1:1 대응이 되죠. 그래서 시멘스 암베르크 공장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에서 분량률 40배율, 에너지 30% 절감, 신제품 출시 절반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다 내비게이터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생산과 그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죠. 아마존이 이런 일을 하니까 아마존은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당신이 내일 주문할 것을 오늘 발송한다, 배송한다. 이런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이 내비게이터와 같이 최적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가는 길입니다. 자, 이런 길을 통해 가는데 우리는 뭘 강조를 하느냐? 이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되어 가는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미국과 독일 그리고 BCG나 보시 같은 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체계적 접근성,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합니다. 그건 제가 발언하는데 부족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바깥 굴에 있는 현실의 세상과 안쪽 굴에 있는 가상의 세상, 온라인의 세상이 순환되는 과정인데 현실 세상의 세 가지 요소, 시간, 공간, 인간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데 디지털화 기술 6개, 시간을 확장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공간을 확장하는 IoT와 GPS, 인간을 확장하는 웨어러블과 SNS, 이 6개의 기술이 이때의 디지털화 기술입니다. 자, 이 6개의 디지털화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만들어지는 가상의 세상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세상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이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키기 시작하죠. 또 다시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6대 디지털화 기술과 서비스 디자인, 3D 프린터와 도인 요셀 게임화, 게임화는 게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포켓몬고에서 우리가 본 거죠. 플랫폼, 블록체인과 핀텍, 증강 가상현실, 이것이 6대 디지털화 기술, 6대 아날로그화 기술입니다. 이 12개의 기술을 용합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인공지능이 이것을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12기술의 상호관계입니다. 이것이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이 세상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지금 다른 국가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단계 앞서서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세상이 되죠. 우리가 유통, 공장, 병원, 가정 모든 곳에서 AI가 사용됩니다. 이제는 어떤 거냐?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서 요리사가 해서 우리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클라우드에서 그냥 데이터 꺼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돌리면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혁명은 뭐냐? 과학기술이 만드는 사물을 최적화시켜주는 초생산의 혁명. 이 초생산 혁명은 뭐가 만들어졌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결합되면서 모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초생산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느냐? 아니죠. 경제사회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자, 경제사회 문제는 이런 거죠. 생산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와 수단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생산과 분배 수단 문제가 기본적인 경제의 문제죠. 네. 공급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과 수요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소위 경제학계의 양대 산맥인데, 결국은 경제학이라는 것은 생산과 수요의 균형의 문제인데 한쪽 문제만 가지고 보는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죠. 자, 공급 생산을 보면은 혁신이 필요하고 수요 분배를 보면 복지가 중심이 되는데 각각의 관계는 양극화와 황폐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이 두 가지 길이 왜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면 선택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단일고리 해법으로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때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4차 산업혁명 가는데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의 기본은 개인정보고, 개인정보 활용을 우리가 확산해야 되고, 그 하면은 사회단체, NGO단체들 들고 일어납니다. 야, 그러면 정부가 그거 좀 무슨 할지 모르고, 그 대기업에 넘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경제사회를 구축할 것이냐, 선순환 사회를.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독일의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을 완성한 것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그 노동자의 협력을 끌어내지 않고는 독일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던 거죠. 자, 생산과 복지가 각각 이것은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문제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연결고리가 어려운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선순환 사회 구축의 핵심인데, 여기가 시장이에요. 여기가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이 거버넌스 영역을 풀어가는데 경제사회 가치 교환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금 걷어서 분배한다. 근데 세금 걷어서 분배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 협조 분배 동참이 필요하죠. 이게 시골 동네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게 스몰 월드로 가면 가능합니다. 우선 1차 분배 문제는 일자리 문제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욕망입니다. 항상 일자리는 개인의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옥스퍼드의 닉 보스트럼 교수나 다보스의 클라우드 슈밥이나 가트너나 전부 다가 우리를 겁주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져. 컨설팅 회사하고
무당하고 공통점이 겁주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겁주는 거죠. 예. 자, 우리 겁먹지 말고 진짜 그런가 우리는 진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러냐. 놓고 보면은 1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 기계 부수야지 우리 일자리 생깁니다. 기계 부수 나라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기계를 그대로 쓴다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있던 모든 산업혁명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일자리 없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대공황 때만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사례가 없고 생산성이 증가되면 소득이 증가되고 인간 욕망이 증가돼서 시장 수요가 증가되어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농업인구는 줄었지만 80%의 농업인구가 2%로 줄면서 78%는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인 게 아니라 일자리를 바꾼 겁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바꿨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어요. 1, 2, 3차 산업혁명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왜냐?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도대체 사람은 진짜 할 거 없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생존의 물질혁명이 1차 혁명, 안정의 물질혁명이 2차 혁명이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3차 혁명이에요. 자, 저 세 가지 말고 인간의 욕망이 또 없겠느냐. 그래서 메슬로우의 우리 욕구 5단계를 다시 놓고 보면은 뭐 인간 욕구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기술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 자신의 욕구 중에서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것은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 물질을 만들면 됩니다. 네. 그리고 3차 혁명이 만든 건 인간의 연결의 욕구를 만족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남아있는 인간의 욕구가 뭐가 될 것이냐. 이것은 그 다음 남아있는 것은 자기 표현의 욕구와 자아실의 욕구. 그 중에서 우선 필요한 게 자기 표현의 욕구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 표현의 욕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개인의 자기 표현 욕망을 놓고 보면은 우리 일자리는 크게 봐서 생산성 증가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 많은 미래 예측 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미래 유망하냐? 데이터 분석 작업이야. 인공지능 코딩한 작업이야. 이런 우리가 기술적인 일자리를 미래 유망한 일자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를 절대로 초과하지 못합니다. 초과한다면 초생산 혁명이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는 인공지능 등 오토 융합의 기술 일자리는 10%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 중요합니다. 국가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들이 생산을 완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자리는 수요 증가의 일자리입니다. 초생산성으로 업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럼 여가 시간이 증가돼요. 그럼 사람의 새로운 욕망 어디 나올 것이냐? 자기 표현의 욕망입니다. 이 자기 표현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냐 하는 게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숙제라는 거죠. 이게 소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늘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경제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 문제인데 생산이 초생산으로 올라가서 더 이상 최시장 마크가 사라지게 되면 문제는 소비의 문제입니다. 이 소비의 정체성은 뭐냐? 표준화된 우리의 소비가 아니라 나의 소비가 되는 거죠. 이 개인화된 경험 서비스입니다. 이 경험 서비스는 한마디로 노는 일입니다. 노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산업, 한류 산업, 컨텐츠 산업 이런 산업이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인화된 욕망을 누가 공급하느냐? 융합지능,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개인화 다양화가 뭘 만들어내느냐?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한 개의 거대 기업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1인 기업들의 시대가 되고 생산과 소비가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누가 만들어줘? 내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doing yourself와 공유경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산업혁명을 뭘 만들었어요?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키면서 효율을 끌어올렸어요. 피를 불어주니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효율의 자가생산에서 고효율의 자가생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놀면서 일하는 인간. 그래서 제가 호모파베를 만드는 인간과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합쳐서 호모파덴스라는 소위 1인 기업가의 인간상이 지배할 것이고, 그들이 만드는 건 뭐냐? 과거의 저효율의 자가생산 시대, 생산소비가 미분리되어 있었죠. 사실 생산소비가 미분리되어 있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저효율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생산소비가 분리됐죠. 분리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생산하고 소비가 안 맞아요. 생산이 많으면 공황이 오고 소비가 많으면 폭등이 옵니다. 가격 폭등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효율의 자가생산 구조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소셜 맞춤 현상이죠. 이걸 뒷받침하는 3D 프린터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인공지능과 VR. 자, 우리 집에 3D 프린터가 있고 VR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경험 소비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만드나요? 아니죠.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지능이 만들어낸 3D 프린터 디자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끄집어서 3D 프린터에 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효율입니다. 이 고효율의 생산 구조가 자가 생산으로 만들어져요. 이것이 이런 제품에만 물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음악을 해보려면 그걸 배우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배우는 과정이 쉬워집니다. 문학도 쉬워져요. 에너지와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신성식품 같은 경우 유통 비용이 3분의 1은 넘습니다. 그 유통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죠.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기획 이카노미, 프리랜서 이카노미가 2020년에 미국 직업의 43%, 5년 뒤입니다. 지금 2030년을 넘어서면은 경제의 그림은 공유경제가 경제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단계가 이제 분배혁명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혁명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2차 분배의 문제는 자, 총생산이 증가했어요. 이 우리 사회 전체의 총생산은 4차 산업혁명 이전보다 예를 들어서 2배가 증가했다. 일하는 사람도 없어도 돼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분배만 잘하면 이거는 과거보다 더 좋은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분배 문제를 보면은 한국과 OECD 토탈 1차 분배에서는 뭐 우리가 조금 나쁘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적어도 헬조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2차 분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여기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극도로 나쁜 구조가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하면 가치 창출과 분배를 순환시키는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이냐. 이 순환의 문제가 바로 저희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스몰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투명 분산화된 거버넌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옛날엔 거버넌스는 중앙집중 통제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통제는 아무도 통제 안 하고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통제가 됩니다. 모든 거 공개하는 게 뭐냐? 그게 분산 통제입니다. 이런 분산이 통신도 분산되고 경제도 분산되고 금융도 분산되고 권력도 분산되고 국가 집중도 분산됩니다. 결국은 이 분산된 거버넌스, 결국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신뢰 문제죠. 자, 신뢰 문제를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거래 정보가 쌓이면은 거래 정보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규 거래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몇 개를 쌓아가지고 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효율, 보안,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만 보면 되죠. 제가 해킹을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거래한 모든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변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거래가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새로운 거래를 인증하기 전까지 내가 여기 있을 때까지 다 위조를 해야지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회사에 장부가 하나 있으면 장부를 위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위조하면 됩니다. 근데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장부를 다 알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모든 사람 장부를 가서 다 고치지 않으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바로 신뢰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이 처음에는 암호화폐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을 좀 더 거래를 빨리 만드는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그거를 아예 플랫폼으로 만든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 분야가 블록체인의 첫 번째 운영 분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토시가 만든 블록체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만히 본질이 뭐야? 블록체인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권력, 그 다음에 신뢰,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신뢰가 들어가는 문제, 공공기록, 시민정, 정자, 투표, 디지털기업, 이거 다 블록체인을 하면 되겠네. 여기 수많은 회사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산업운영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인터넷 그 보안을 어떻게 해? 그래서 소셜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래결제, 인증, 지불결제, 소액결제,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이 블록체인은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 다음 리플은 이게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죠. IBM은 뭘 만들었냐? 장부란 게 결국 뭐냐? 장부란 게 신뢰를 가져가는 거 아니야. 회사마다 다 장부를 갖고 있고, 이 장부들을 유니버설 레저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죠. 자, 시민권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금 이 전자시민권 동원하고 있죠. 자, 블록체인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를 다보스 포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술혁명의 시대다. 그 기술혁명을 이끌어가는 게 IoT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23년이 되면은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서 25년 되면은 쉐어링 이코노미로 갈 것이다 하는 거죠. 2027년에 되면 전 세계 GDP 1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블록체인이 가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뭘까? 바로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죠. 이 의사결정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개인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국회, 정말 우리 국회를 싫어하지만 뭐 다른 대안이었으니까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늘 뽑고 나서 후회를 하죠.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느냐? 아니 뭐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나 할 때마다 그거를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결정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국민투표 한번 하려면 한 2천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비용으로 몇백억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투표를 가니까 그 비용이 훨씬 큰 거죠. 자,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제로의 비용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제로 코스트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공학이 이제 신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래서 스마트 투표가 발전하면서 이 에스토니아 나스닥은 지금 거래를 이걸로 하고 있죠. 자, 블록체인 전자투표를 보면은 비밀성, 조작불가, 투명성, 실시간, 무료입니다. 제로 코스트로 누구나. 그리고 항상 내가 지방자치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동창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14년 5월에 요 블록체인 테크라는 회사가 앱을 만들어서 덴마크, 자유당, 스페인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유타주가 스마트매틱이라는 영국 회사의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죠.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한국도 블록체인 OS라는 회사가 요 스마트폰 기반의 블록체인 투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번에 브렉시트 상태에서 보듯이 이게 국민들한테 너희들 직접 다 투표해. 그러면 국민들 수준이 다 높으면 되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선동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로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크러쉬를 갈 때 중요한 건 정당의 싱크탱크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게 이제 수구의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보면은 하나는 생산의 문제고 하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그래서 이 신뢰의 문제가 대체로 이 사회의 30% 정도를 차지해요. 정부의 비중이 한 30%입니다. 공공의 비중이.
그래서 70%의 경제와 30% 신뢰가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싱크탱크죠. 그래서 싱크탱크가 들어오는 거 이래가지고 수급이 델리버리트한 직접 민주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사람이 인문의 융합으로 인간이 어떻게 지금 변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인간에서 슈퍼맨이 집단화되는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집단 생명으로 발전한다. 이 개인의 소멸이냐 확장이냐 얘기인데 이러한 인간이 뭘 만들어? 스몰 월드를 만들어. 동네에서는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스몰 월드가 되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뭘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냐?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기 표현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교환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문제가 기업과 사회와 개인이 서로 이해관계가 불일치해요. 기업은 적자 보더라도 우리 월급을 올려줘. 뭐 이런 노조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주주들만 다 가져가요. 이런 기업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업과 사회와 개인의 선순환이 안 된다. 많은 갈등 구조를 놓고 보면은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뭘 만들면 정치적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은 밸류, 소셜이니까 있죠. 밸류를 만들고 코스트를 쓰죠. 이 차이가 기업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는 이 사회에 제공하죠. 이 소비자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는 기업이 부가가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회와 기업의 가치 분배, 기업 내 부가가치 분배, 부가가치의 합의 GDP가 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바로 이 기업이 사회와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익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기업 내에서 기업의 관계자들하고 기업의 부가가치가 순환되는 구조, 이 두 가지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게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은 다 순환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이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은 부가가치 순환으로, 사회는 투명한 초생명 사회로 가면은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2장은 국가 과제와 기업 과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처음 세 개는 융합을 촉진하는 얘기고 그 다음은 어떻게 교환하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인프라로 교육과 선순환 철학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이건 기업의 과제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창조적 조직을 만들고 문화를 실패를 변하는 문화를 만들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구조, 부가가치 중심의 기업 운영, 그리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균형, 집단 융합 진리에 발현을 할 것이냐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